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수년 경기 2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23라운드에는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로스터의 국축 이야기는 울산현대 팬방송 울타리와 함께한다는 점, 울타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경기였습니다. 강원FC의 김진호와 임창우가 차례대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강원FC가 2대0 앞서 나간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는데요. 이후에 안병준, 한석종을 투입하면서 수원 삼성이 공격적인 스탠스로 경기에 나섰지만 그리고 안병준 선수의 득점까지 나왔지만 이후에 3분 만에 갈레고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수원 삼성이 강원에게 3대1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후 88분에 오현규가 만회골을 터뜨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수원 삼성이 이 경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김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삼성의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후반전에 나온 라인업이었는데요. 후반전 시작할 때 이제 양무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고명석, 장후익, 윗선에는 한석종과 이종성이 중원을 지켰고 위쪽에는 전진우, 류승우, 오현규, 안병준 이렇게 4-4-2 내지는 4-2-4의 공격 라인으로 경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사리치와 강현목을 2.5선 내지는 2선에 두고 이종성이 3선에서 원볼란테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건 오현규나 전진우, 류승우처럼 공격 라인에 있는 이 3톱이 굉장히 빠르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불투이스나 사리치가 때려주는 롱패스들을 통해서 강원FC의 수비를 뚫어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동적이고 빠른 연계들을 중간중간 섞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또 강원의 수비수들이 초반에는 수원 삼성의 공격을 어려워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강원FC는 카운터를 나가는 과정에서도 공격 라인끼리 합이 살짝씩 안 맞고 특히 발시아의 어떤 공격적인 능력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살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지 못하면서 수원 삼성이 경기를 그대로 이끌어갔습니다. 다만 역시 강원의 강점은 한 번의 카운터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어떤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오른쪽 윙백에서 김진호 선수의 성장세가 다시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수원 삼성이 수비 시에 좀 한번 집중력이 흐트러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김진호가 득점을 하기 전 한두 가지 상황에서 수원 삼성의 수비진의 집중력이 살짝씩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있었던 전진우의 복귀가 늦은 타이밍도 있었고 전진우의 복귀가 늦으면 그만큼 오른쪽에 있는 선수에 대한 오른쪽에 지금 2명이 커버가 들어야 되거든요. 강원의 갈레고와 김진호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 이기재가 혼자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진우가 들어오지 않으면 김진호 아니면 갈레고에게 득점을 허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쉬운데 그 점을 김진호가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원은 그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수원 삼성은 강원이 한번 분위기를 탔을 때 수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원 삼성은 선제 실점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서 강원의 수비를 제대로 뚫어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장점이었던 세트피스 상황도 전반전에는 그렇게 잘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분 만에 또 강원FC가 김대원의 좋은 프리킥과 임창우의 공격 가담을 통해서 2대0이라는 점수차를 벌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좋았던 건 케빈이 센터백이 아닌 중원으로 기용되면서 이번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 포인트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실 케빈은 센터백으로 데려왔던 선수입니다. 스웨덴에서 16명 대표팀도 겪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강원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를 하고 데려왔던 선수지만 센터백으로서 사용하기보다는 그 윗선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좀 됐었는데 그 점을 그대로 최용수 감독이 사용을 하면서 케빈과 김동현이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원이 계속해서 공격을 잘 해나갔고 그러면서 김대원이 프리킥을 할 기회를 얻었고 그 정확한 프리킥 끝에 임창우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은 2대0 강원FC가 어느 정도 조금은 분위기를 잡아가는 상태로
경기가 종료됐는데요. 이후에 역시 안병준과 한석종이 투입이 됐습니다. 강현묵과 사리치가 강현묵의 경우에는 조금씩 좀 크랙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안병준과 한석종이 투입이 되면서 수원 삼성은 이 경기를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이제 터졌던 게 51분에 나왔던 안병준 선수의 헤더 득점인데요. 사실 안병준 선수의 장점은 K리그2에서 검증된 엄청난 득점 능력입니다. 이 선수의 뭐 다른 능력도 확실히 좋은 선수이기는 하지만 득점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안병준을 기용할 때 수원 삼성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분명한 상황인데 그런 점들을 수원이 잘 이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원은 안병준을 오래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함께 들게 됩니다. 오형규가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차라리 이 투톱을 쓰는 한이 있었어도 안병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수원 삼성의 입장에서는 득점적인 포인트 역시 함께 살리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분위기를 타려면 득점 이후에 잘 잠궜어야 되는데 순간적인 집중력 부재 내지는 상대적인 집중력 부재로 그 부분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장호익이 김대원 선수의 압박에 당하면서 김대원이 갈레고 쪽으로 잘 만들어줬고 그것이 이종성을 막고 오히려 갈레고가 슈팅하기 더 좋은 각도로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갈레고가 기술뿐만 아니라 슈팅도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대구전에 이어서 증명을 하게 됐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이 계속해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대1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을 상당히 밀어붙였고 뭐 수원 삼성의 공격진의 연령을 생각해보고 강원의 백스리의 연령을 생각해보면 수원 삼성에 있는 공격진들이 보다 더 많은 체력적인 강점을 가지고 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강원의 경우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은 체력이 저하된 것 같은 느낌 내지는 살짝은 집중력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보여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점들이 뭐 높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 할 때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수원과 같이 강등권에 있는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을 상대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점들이 이제 오현규에게 실점을 하는 경우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찬스를 내줬던 그런 포인트들에서 강원의 집중력 부재가 수원 삼성의 기회로 이어졌던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한 개의 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강원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점은 역시 MVP에 소개해드릴 선수 바로 김대원에게 그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원 선수는 90분을 풀타임 뛰면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키패스는 총 3번을 기록했는데요. 김대원 선수가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10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1 첫 10-10이고요. 리그 에이스가 김대원이라는 사실을 김대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갈레고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는 김대원이 수비 가담을 해주면서 득점적인 포인트로 나가는 그런 첫 걸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팀의 선수들에게도 저렇게 김대원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도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가 이제 김대원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고 강원의 전체적인 리더는 김동현일 수 있겠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김대원이 리딩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들이 득점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대원이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0-10을 기록하는 건 뭐 베스트 11도 베스트 11이고 강원이 좋은 성적만 거둔다면 MVP 후보에도 거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과 뭐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강원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아무쪼록 또 강원과 수원과 강원의 경기에서 김대원이 보여줬던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강원도 파이널 A 진출이 무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과 강원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 현대의 경우에는 박호 선수가 전반 39분에 득점 만들어내면서 울산 현대가 1대0 앞서 나갔지만 이후에 카운터를 만들어냈던 제주의 제르소가 득점에 성공했고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역시 하던 걸 열심히 해야 경기에서 승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지 않았던 걸 하려고 하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한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또 경기 라인업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민규 대신에 진성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무래도 주민규 선수 자체의 폼보다는 백4에서 어느 정도의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성욱과 김주공의 움직임이 보다 더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진성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진성욱의 경우에는 압박도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역시 잘 기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재가 복귀를 하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조성준이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안현범 선수가 경고누적으로 경기를 뛸 수 없게 되면서 조성준이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됐는데 이 점 역시 제주가 좋은 경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라인업 계속해서 비슷한데 이제 3선에 원두재 대신에 박용우 선수가 나왔고요. 이 경기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전반에는 울산이 경기를 약간은 주도해 나갔고 후반에는 제주가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사실 울산은 후반에 강한 팀이었습니다. 역전승이 많았던 점도 그렇고 이후 추가 시간 득점이 많았던 것도 그렇고요. 특히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했던 두 번째 경기에서 엄원상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했던 건 역시 이제 추가 시간에 거의 추가 시간 근처 내서 만들었던 득점이기 때문에 울산현대가 전반에만 강한 최근의 모습은 살짝은 어색한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점이 이제 경기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전반에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후반은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후반에 강한 건 역시 집중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전반에 상당히 힘들었지만 후반에는 좋았습니다. 울산의 높은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역시 카운터 어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3-4-3을 가지고 있을 때 제주가 가장 잘했던 건 역시 카운터 어택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왼쪽에서 굉장히 빠른 공격 보여주는 제르스와 정우재, 오른쪽에서는 안현범 선수의 이런 공격들이 제주의 전반기 순위를 만들어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제주는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했고 그러면서 제르소가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득점 과정에서는 김기희 선수가 한 번쯤은 묻어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묻어치지 않으면서 제르소가 보다 더 슈팅을 할 수 있는 근거리를 만들어줬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제르소의 능력이니까요. 이런 점들은 제주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승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오른쪽에서 안현범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윙어 출신인 조성준이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 줬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3선이 이제 윤빛가람과 최영준으로 이뤄지는데 정훈과 김경재의 넓은 간격을 최영준이나 윤빛가람이 메워주는 상황에서 특히 최영준이 많이 메워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성준이 마음껏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역시 이 윙백들의 공격력을 살려주기 위한 남길 감독의 전술이 울산을 상대로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원을 보면 지금 윤빛가람, 최영준, 김주공이란 말이에요. 이 세 명의 중원이 사실 다른 어느 전북이나 이런 팀들과 비교를 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중원이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중원의 플레이를 해줬고 특히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홈 경기에서도 그렇고 3선에 박용우가 나올 경우에는 박용우를 잡는 전술을 씁니다. 그러면서 박용우 선수의 어떤 플레이들을 잘 하지 못하도록 약간은 터프하게 막아내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점들이 좀 잘 맞아 들어갔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울산현대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드러나는데 울산은 전반현대라고 최근에 불릴 정도로 전반전은 좋지만 후반에는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점들은 전반에 이제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후반에 실점을 하고 그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내려갔을 때 울산현대의 주 공격 루트 중 하나인 엄원상의 스피드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게 바로 지공 상황이라는 데에서 드러나는데요. 엄원상이 지공 상황에서도 좋은 공격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의 경우에는 하프 스페이스도 잘 틀어 막았기 때문에 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틀어 막았기 때문에 엄원상이 또 활약을 할 만한 공격이 많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엄원상은 몇 가지 장면은 좋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무언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원에 박용우가 아닌 원두재가 뛸 수 있었다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하던 걸 열심히 해야 경기에 승점을 얻는다, 반대로 하지 않았던 걸 하면 승점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4-2 내지는 4-2-4에 대한 훈련이 울산의 경우에는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또 보였습니다. 마틴 아담을 가장 위쪽에 놓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볼을 이제 떨궈주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에서 세컨볼 싸움을 잘 하게 되는 게 이제 마틴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할 수 있는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울산이 잘 해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좀 더 메우거나, 마틴은 어차피 4년 계약을 했으니까요, 동계훈련 기간에 좀 더 메워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마틴 아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 MVP는 역시 제르소 선수인데요. 제르소는 수십 분 동안 한 개의 득점 기록했습니다. 슈팅 성공률은 50%를 기록했고요. 득점 장면은 제르소만이 할 수 있는 득점 장면이었고, 제르소 선수가 이번 경기 수비나 아니면 볼 경합 과정에서도 좋았던 게, 지상 경합은 승률 67%, 볼 획득은 7번을 해내면서 제르소가 잘라내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잘 해낼 수 있었다. 특히 제르소는 전방에 있는 선수잖아요. 전방에 있는 선수가 경합을 승리를 하고 볼 획득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또 괄목할 만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피파울을 5번이나 기록했다는 점 역시 제르소가 울산 현대를 상대로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울산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앱서울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에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후반에는 김도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김도혁이었고, 이 경기에서 할 만한 한마디는 더비에서의 터프함과 침착함은 함께 가야 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패배한답니다. 이제 라인업을 보면 지금 인천의 톰에 에르난데스가 아닌 김보섭이 있습니다. 에르난데스가 발목 부상을 이제 기성용 선수의 태클에서 당하면서 김보섭이 톱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보섭을 왼쪽에 옮기고 김도혁이 중앙으로 가고 아길라르를 제로톱으로 사용하는 전술을 좀 그런 전술이 전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사용하진 않았고요.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아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센터백에 김신진을 사용하면서 약간은 좀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인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인천은 최후방에서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이명주와 아겔라르가 순차적인 압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명주 아겔라르는 사실 시즌 전에 이 두 선수가 공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순차적인 압박도 해줬고 지공 상황에서는 수비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충분히 공존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압박은 상대 센터백의 문제점, 특히 김신진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인천이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기회가 있었던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서울의 이야기를 섞어보면, 김신진의 경우에는 강상희도 있고 박동진도 있는데 센터백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김신진이 센터백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에서는 그나저나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김신진은 상대의 견제도 그렇고 서울 자체에서도 김신진의 쪽으로 이제 패스를 많이 풀어나가지는 않으면서 약간은 애매한 경기를 해줬고, 수비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서 두 번째 실점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김신진은 이날 빌드업도 부족했고 수비도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 경기인 성남전에서는 양쪽 센터백이 110회 정도에 되는 패스를 기록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이상민이 130회, 김신진이 90몇 회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두 선수가 나란히 가져가야 할 220회의 패스가 이상민에게 130회로 조금 더 많이 갔다는 점은 김신진 선수의 방향으로 최대한 볼 정리를 좀 덜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길라르와 이명주의 순차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인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홍시호의 경우에는 수비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수비 포지셔닝이 한 번에 단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명주가 뒤에서 홍시우에게 수비 지시를 해주면 그것은 또 곧잘 따라가는 굉장히 투지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홍시우가 좋은 수비를 하는 데도 살짝은 도움이 됐고요. 역시 인천의 경우에는 단단한 수비에서 역습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빠른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최근 인천이 다시금 상승세를 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에르난데스는 상당히 중요한 선수였고 이번 경기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는 건 인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다만 김신진의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에르난데스 없이 김도혁이 득점을 만들어냈던 것, 그리고 그 득점자가 일단 김도혁이라는 건 자체도 인천이 팀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몇 개는 그래도 있었다. 물론 에르난데스가 빠진 건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지만 그래도 팀적으로는 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은 후방에서 단단하게 지원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백스리를 보면 데일브리지, 강민수, 김동민이란 말이죠. 김동민은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고 데일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은 보면 거의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데일브리지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왼쪽 오른쪽 스토퍼들 사이에서 강민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역시 인천이 수비를 단단하게 걸어잠글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 라인이 맘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서울도 그렇게 안 좋은 경기를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잘게 썰어 들어가는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고 롱킥도 이따금씩 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게 썰어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은데 롱킥을 조금 더 많이 섞어주는 것도 어떨까. 특히 톱에는 박동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에서는 박동진이든 일류첸코든 롱킥을 좀 섞어서 왼쪽 오른쪽 윙어인 나성호와 조용욱이 어느 정도는 받아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신진은 두 번의 실점 모두 약간은 본인의 어떤 미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빌드업적인 과정에서 김신진보다는 이상민이 빌드업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김신진을 후방에 두고 이상민을 조금 더 위쪽에 두면서 빌드업을 전개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선제 실점과 같은 수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신진은 센터백으로서의 수비가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익숙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근데 이 빠른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 김신진의 움직임이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실점이나 두 번째 실점이나 김신진이 센터백으로서의 플레이에는 적응이 안 된 모습이 너무나 여실히 보였고요. 이제 아쉬웠던 2명 내지는 3명의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김신진을 제외하고도 기성용 선수도 살짝은 아쉬웠습니다. 기성용이 주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부담까지 내려놓은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쓸데없이 터프했던 건 분명 팀에게는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심판 판정에 따라 그 태클은 옐로우 카드까지는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태클이었고요. 김진야의 경우에는 인천 팬들의 야유에 멘탈이 탈탈탈 털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김진야가 좀 흔들렸고 그러면서 팀의 플레이를 조금은 흔들 수밖에 없었으면서 김진야가 결국은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나상호의 경우에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이솔레이션도 같이 죽어버린 느낌이 조금은 있어서 나상호의 아이솔레이션이 죽어버리면 공격 루트가 서울은 좀 줄어든다는 점에서 나상호 선수의 반등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MVP를 보면 역시 김도혁 선수인데요. 90분 동안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경합 성공은 62%, 공중볼, 지상 이런 점들을 다 섞은 것이고요. 김도혁 선수가 이날 펼친 이 호스 세레머니, 소방관 팬에게 감사함을 전달하는 그런 세레머니였는데 상당히 뜻깊은 세레머니였고 개인적으로도 좀 인상 깊게 봤고요. 클리어링 2번, 인터셉트 3번, 차단 4번 이 수비적인 어떤 기록 역시 김도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왼쪽 윙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시에 상대의 양점을 놓치지 않은 득점 장면도 있는데 김신진이 출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분명 미스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김도혁이 공략을 했던 건 역시 이 경기에서 인천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한마디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둘 다 골 진짜 못 넣는다. 뭐 이거는 공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상대 골키퍼들이 잘한 것도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3-4-1-2 정도로 나왔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는 3톱으로 보이지만 공격 포지션을 보면 왼쪽 공격수의 제카, 오른쪽 공격수의 박용희, 섀도우 스트라이커 정도 되는 위치에 페냐가 위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왼쪽 스트라이커, 오른쪽 스트라이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제카와 박용희가 보여주면서 페냐의 공격적인 어떤 창의성을 살리고자 하는 점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사실 전반의 경우에는 점유율은 낮지만 낮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뭐 이런 것은 이제 대구가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황재원과 케이타는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입니다. 다만 이 선수들이 중원에서 플레잉 타임이 적었다는 점은 불안한 점이 있었지만, 전반전에는 그런 불안함보다는 이 선수들의 활동량이 많으면서 기여해주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기여해주는 점들이 잘 보였는데요. 이런 점이 이제 보면 김천의 빌드업 하는 경우에 김천은 지금 왼쪽에 김윤성, 중앙 센터백에 박지수와 임승겸, 오른쪽에는 강윤성, 중원에 윤석주가 3선으로 남았는데, 이 중에 김윤성, 윤석주, 강윤성, 이 끝자락에 있는 이 3명의 선수가 경험이 조금은 적습니다. 이런 점들을 대구가 이 황재원과 케이타의 어떤 활동량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압박을 해나갔는데, 이런 점들이 김천의 빌드업을 끊어내는 데 상당히 좋은 능력치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왼쪽을 전반전에 많이 공략을 하고자 했습니다. 김윤성, 김준범, 이준석으로 이루어지는 김천의 좌측면 공략이 분명 어느 정도 능력은 보여줬고, 특히 장성원이라는 선수는 뭐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출전을 하지는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김천이 효과적으로 이 부분은 잘 공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김지현의 득점력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지훈이나 이런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어그로를 필요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살짝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천이 초반 빌드업이 안 됐던 건 경험이 약간은 적은 김윤성, 윤석주, 강윤성의 문제도 있지만, 윤석주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공간을 보고 어떻게 좀 경기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해를 하고 있는 선수지만 아직은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그런 단점도 있고, 임승겸의 경우에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약간은 아쉬운 패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빌드업에 책임을 지는 건 박지수 혼자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대구가 압박을 할 때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이 경기 전반을 보면서는 중원에서 한 명 정도는 더 내려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후반에 김태환 감독이 굉장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5명이 하던 빌드업에 이영재 선수가 내려와서 도움을 주니까 김천의 빌드업도 굉장히 적었고, 뭐 이후에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이영재가 후반부터는 조금씩 더 내려와서 발생을 하는 전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는 흐름을 놓치다 보니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가 나왔던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전반 조면이 낮지만 낮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대구가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를 해냈는데, 흐름을 놓치면서 거친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건 대구가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후반에는 대구가 아주 계속해서 흐름을 잡지는 못하는 데 조금 더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렇게 좀 흐름을 놓칠 때 좀 중요한 건 스피드적인 반응이 느렸던 건데, 김천의 경우에는 왼쪽 풀백 라인이 상당히 공격력이 좋았습니다. 김윤성이 부상당한 이후에 나왔던 김한길, 이 왼쪽 풀백 라인은 빌드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더 앞에서 직접적으로 골문을 타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이제 대구 선수들의 카드도 많이 나왔고, 김천 선수들이 피파울을 하면서 공격 기회도 많이 만들어 나가긴 했습니다. 다만 역시 가장 아쉬웠던 건 김천이나 대구나 결정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페냐와 제카를 이용한 롱볼 공격 패턴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리고 이것이 김천을 위협한 가장 강한 공격 루트였지만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김천의 경우에는 상대 압박을 잘 풀어나와서 빌드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김지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운 결정력이 김천에게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쪽 다 결정력이 이번 경기에서 좋지 않으면서 0대0. 이게 어느 한 팀이 수비를 잘했다기보다는 어느 한 팀이 공격을 잘한 모습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0대0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다만 누가 더 공격을 잘했냐 하면 역시 대구가 공격을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제가 MVP로 김정훈을 뽑았던 이유인데요. 사실 MVP로 지금 박지수를 할까 김정훈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박지수 선수는 원래 국가대표도 가는 굉장히 좋은 수비를 해주는 선수지만, 김정훈은 올 시즌 선발 출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유들이 이제 김정훈을 MVP로 뽑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김정훈은 90분 풀타임 뛰면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캐칭 2번, 펀칭 4번을 기록했는데 인터셉트도 6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카를 보고 찔러줬던 패스를 김정훈이 상당히 빠르게 나와서 볼을 처리했던 부분은 이 경기에서 나와줬던 김정훈의 여러가지 선방들 중 백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정훈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선방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거리 패스와 숏패스 성공률도 100%로 상당히 좋았고, 선방뿐만 아니라 빌드업에서도 김정훈이 충분히 또 장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끔 했던 김정훈의 오늘 경기들이었고요. 이런 경기들이 나오면서 0대0으로 대구와 김천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웃었던 건 역시 수원 삼성이죠. 패배를 했는데도 양팀이 1점밖에 가져가지 않으면서 약간의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김천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성남FC 뮬리치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이승우 선수가 동점골까지 만들어갔지만 결국은 후반 67분에 팔라시우스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1 성남FC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성남FC의 팬, 서포터즈, 블랙리스트입니다. 라인업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수원FC의 경우에는 원톱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공격 라인업은 4-5-1입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백스리를 가동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도 잠그고 공격도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드러냈는데요. 성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빌드업 체계를 조금 더 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4-4-1을 많이 했는데 이 센터백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수비 과정에서 약속된 움직임들이 조금은 보이지 않았던 점도 있고, 빌드업을 하는 데에서 3명의 센터백이 빌드업을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2명이 빌드업을 하고 1명이 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성남FC가 백스리를 사용할 거라면 좀 더 맞춰가야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FC는 이 점을 잘 공략을 하기는 했습니다. 수원FC가 지난 강원전에도 그렇고 전반 초반에 압박을 확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스의 폼만 좋다면 꽤 성공적인 압박이고 라스가 득점을 만들어냈다면 이런 경기까지 가지 않으면서 수원FC가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전반전에 이제 뮬리치가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내기 전까지의 과정을 좀 보면 수원FC는 박민규라는 리그 최고의 공격형 풀백 중 한 명인 선수를 이용한 공격 전개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 파이널 서드에서 짧게 연계해 나가면서 만들어냈던 공격 전개는 성남의 수비를 흔드는데 충분한 그런 좋은 플레이들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역시 가장 아쉬웠던 건 이 뮬리치를 보고 때려주는, 상대 뒷공간을 보고 때려주는 어떤 성남의 카운터 어택이었습니다. 사실 수원FC가 가지고 있는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전문 센터백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수비 포지셔닝에서도 한 번씩 보여졌습니다. 김동우, 신세계, 이용, 박민규가 버티는 백포라인에서 박민규 선수가 중앙까지 들어가면서 핸들을 했는데, 이런 점은 김동우와 신세계가 중앙에서 조금 더 리딩을 잘 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결국 PK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수원FC가 아쉬운 수비 상황에서도 역시 본인의 팀 컬러죠. 3골을 먹으면 4골을 넣으면 되는 그런 수원FC의 팀 컬러가 나왔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릴로라는 상당히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는 수원FC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무릴로의 아이솔레이션 내지는 이승우에게 프리한 역할을 주면서 이승우가 마무리를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장면이 이승우가 성남에 약간은 아쉬웠던 백스리의 약속된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들을
제대로 이용을 해내면서 이승우가 한 번의 터치만에 두 선수를 제치고 바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게 전반전이 종료된 상황에서 성남FC는 팔라시오스 등을 투입하면서 빠른 공격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특히 왼쪽에 박수일이 있고 팔라시오스가 있는데 이 선수들을 위시한 빠른 공격은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선수들의 빠른 카운터 어택이 울산현대를 상대로도 잘 먹어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공격 패턴을 몇 번씩 활용해볼 만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건 수원FC가 대인 수비가 아쉽고 특히 김동우 선수의 대인 수비가 아쉬웠다. 그리고 신세계라는 선수도 전문 센터백은 아니었다. 라는 점들이 이제 수원FC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었고 성남FC가 제대로 공략해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팔라시오스는 전문 센터백이 나와도 드리블로 한두 명은 제쳐낼 수 있는 선수인데 김동우가 붙어서 제대로 경험해내지 못했고 신세계 역시 제대로 헬프를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남이 조금 더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성남이 득점을 한 이후에 수원FC가 공격력을 살려가면서 득점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득점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그렇게 성남FC가 길고 길었던 암흑을 조금씩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MVP는 블랙리스트인데요. 이날 경기 블랙리스트가 들었던 걸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너희는 경기에만 집중해. 팀은 우리가 지킬게였습니다. 사실 신창진 시장이 이제 이런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오면서 나왔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성남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시장이 왜 목소리를 못 듣고 있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7개의 별이 이렇게 쉽게 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성남과 수원FC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와 성남FC를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전북현대와 포항슬러스의 영일만 더비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후반 초반에 신진호 선수와 정재희 선수가 연속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포항슬러스가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사실 이 전북현대와 포항의 경기가 하루 미뤄진 것도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왔다 간 거잖아요. 이 2대0까지는 어떻게 보면 흐름이 그래도 포항이 이기지 않겠나라는 흐름이었는데 전북현대의 구스타보 선수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2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건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건 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한교원이 들어왔던 것을 이제 내가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를 교체 장면을 살짝은 건너뛰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윤권 선수와 박진성 선수가 22세 이하 자원인데 이 두 명의 선수를 빼고 김진수와 한교원이 각각 자리에 들어가고 중앙에 있던 김진규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보경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한교원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고요. 반대로 포항의 경우에도 이광혁 선수 대신에 이제 임상엽 선수가 왼쪽으로 전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점은 이날 경기를 뭐 크게 흔들었던 포인트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광혁 대신에 임상협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전북의 수비를 보면 백포어 라인이 김진수, 구자룡, 윤영선, 김문환인데요. 김진수와 김문환의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이고 윤영선과 구자룡의 경우에는 경기 감각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뛰고 있는 상황이죠. 윤영선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를 소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구자룡은 아직까지 경기를 그렇게 올라온 상태는 아니고 전북현대 B팀에서만 뛰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괜찮은 계속해서 경기를 계속 뛰었던 선수들이고 특히 구스타보 선수가 후반에 교체되어 들어온 건 역시 구스타보 선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전북이나 포항이나 이 교체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북은 이미 수비에 불안한 점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북은 많이 바뀌진 않았고 포항의 경우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임상엽이 들어왔다는 것. 이 사실 마지막에 보면 이 경기들 내내 어떻게 보면 포항이 경기를 좀 주도를 해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포항이 뭐 8골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3, 4골은 충분히 더 넣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북의 수비진의 약점 이런 점이 포항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송범근 선수의 선방들이 상당히 빛났습니다. 제가 뭐 다른 전술적인 이야기를 할 거 없이 이 선수들이 가졌던 오늘 경기의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뭐 전술적인 포인트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MVP를 바로 볼 텐데요. MVP는 송범근입니다. 90분 동안 2개의 실점을 기록했고 공중볼 처리는 67%의 처리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캐칭 2번, 펀칭 4번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막판에도 연속적인 선방들이 나왔고 경기 중간중간에도 상당히 중요한 선방들을 송범근 선수가 많이 해줬는데 과연 송범근이 없었다면 이번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특히 ACL을 가면서 이 팬분들께서도 이범수가 이제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송범근 선수가 내가 아직 전북의 주전 골키퍼라는 것을 증명하듯 또 좋은 경기를 펼쳐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포항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23라운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벌어질 예정이었지만 전북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로 인해서 이제 월요일까지 경기를 끌게 되었는데 또 이번 라운드에서도 볼만한 포인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한다면 월요일에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이제 수년 경기들은 모두 종료가 됐고요. 바로 다음부터 이제 29라운드 그 정규 라운드 그대로 그 순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경기들이 점점 이제 시즌이 후반으로 가면서 재밌는 경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K리그1이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는 경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